쉬는 거 없이 한다. 이렇게요. 지금 볼 건 뭐냐면 세로로 적을게요.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맥클루언 사람이 주장한 매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겁니다. 어머한 매체라고 하는 게 신설돼서 매체와 관련된 중심 소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어렵지 않고요. 여러 학교가 이걸 진행했을 때 가볍게 끝났어요. 방금 봤던 책임성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에서 어려운 건 인문예술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해서 존재론적 하나, 니체 정도. 산문은 오히려 오늘 배운 거 그냥 기억하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독하면 끝나요. 바로 빈칸 안 돌리고 문제 풀어도 될 정도로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상 되게 어렵진 않게 느껴질 테니까 가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맥클루언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매체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얘는요, 마치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매개체의 역할을 하겠죠. 매개체의 역할을 하겠죠. 물체나 수단을 매체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잘 보세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귀에 전달하고 있는 게 공기라고 하니까 이 공기라고 하는 게 바로 매체가 되겠죠. 사전에서 말하는 매체. 소리를 귀에 전달하는 공기니까 공기가 소리라고 하는 작용을 귀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하니까 공기가 매체가 될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다가 전달하는 이 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매체가 된답니다. 왜 얘네들을 매체로 하는지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지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곧 매체라고 하는 것은, 즉 사전에서 말하는 매체라고 하는 것은 맥클루언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그런데 대놓고 나오죠? 매체를 연구하는 매체학자라고 불리는 마샬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심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여기서 말하는 매체에 대한 기존의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이요. 곧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되겠죠. 이게 기존의 인식. 기존의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피상적이라고 하는 건 수박 겉핥기처럼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긴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도구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왔던 매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일 겁니다. 사용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도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일 거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맥클루언의 매체는요, 능동적이겠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니까 없으면 안 된다. 능동적이다.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는, 잘 보세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는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받아보시면 매체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시키고 있죠. 즉 기존의 사전에서 말하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만 매체야 라고 말했던 게 기존의 관점. 그럼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확대됐다라고 말하니 매클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매체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에 의해서 1번 인간의 사고가 결정된다. 인간의 사고가 결정된다. 2번 인식 체계가 변화된다. 3번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된다. 이 세 가지를 왜 넘버링 했냐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넘버링한 1, 2, 3번을 가지고 아래다가 1번 관련된 문단 하나, 2번 관련된 문단 하나, 3번 관련된 문단 하나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럼 끝나요. 매체가 왜 인간의 사고를 결정하는가? 매체가 왜 인식체계를 바꾸는가? 매체가 왜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키는가? 각각 문단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설명하고 정리하고 끝나는 게 매체론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장하였다. 매체는 메시지이다. 즉 매클런의 매체에 대한 관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 매체라고 하는 건 메시지이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래 거 보기 전에 한번 지우고 올리고 갈게요.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울게요. 매클루한은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중립적 도구. 이 중립적 도구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관점이 되겠죠. 기존의 관점, 수동적이다. 매체라고 하는 것을 중립적 도구, 즉 수동적이다 라고 보는 태도야말로 기존 매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라고 보았답니다. 그러면 매클루한은요, 매체라고 하는 건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도구가 매체야라고 주장을 하겠죠. 기존 매체론에서는 비교 대조하셔야 되니까 매클루한의 입장과 반대되는 건 구분하셔야죠. 기존 매체론에서는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을 매체라고 하는 틀 또는 형식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 등으로 한정하였고 굉장히 범위가 좁죠. 그 컨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매클루한이 나오겠죠? 매클루한은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콘텐츠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릇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매체가 되겠죠. 뒤에 나와요. 즉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 자체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식이 콘텐츠, 그릇이 매체, 특이사항 없을 거고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하였다. 즉 기존에는 콘텐츠를 매체를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으로 한정했고 콘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를 파악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 기존 매체론에서는 콘텐츠라고 하는 걸 중심에 뒀다면 매클루한은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포커스를 했고 매체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콘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지만 매체는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대요. 능동적이죠. 수동적으로 어떠한 콘텐츠가 담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스스로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대요. 능동적이죠. 심지어 매체 때문에 콘텐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까지 주장했대요. 그럼 매클루한은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매클루한의 매체가 되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지라고 하는 건 매체가 될 거고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가 되겠죠. 내용 콘텐츠. 라는 글을 읽을 때와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 그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매체, 뒤에 나오는 게 콘텐츠가 되겠죠. 를 비교해보자. 두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동일하게 사랑한다, 사랑이니까 동일하죠. 하지만 매체에 따라서, 즉 편지지라고 하는 매체인지 휴대전화라고 하는 매체인지에 따라 콘텐츠의 해석에 활용되는 감각의 종류와 정도는 다르고, 당연히 편지가 주는 감동이나 편지가 주는 정서가 있겠죠. 카톡으로 띡 보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다해 쓴 편지가 주는 임팩트는 다를 테니까 다르고, 매체 사용자가 받게 될 감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 내용이라고 하는 콘텐츠는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받게 될 감동이나 활용되는 감각에 영향을 주는 건 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능동성,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매클루언. 매클루언은 바로 이런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유라고 하는 건 내용은 동일하지만 매체에 따라서 콘텐츠에 활용하는 감각이 다르다, 감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 매체가 달라지면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였답니다. 또 매클루언은 두 번째 2번입니다.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넘버링 했던 2번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올리고 시작할게요. 이거요? 핀이요? 에어컨이요? 이거 뭐지? 논점을 알게요.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테스트도 25문제밖에 안 갖고 왔어요. 갈게요. 예를 들어 표현 문자라고 하는 건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를 표현 문자라고 할 거고, 표현 문자라고 하는 건 결국 한글과 같은 것들을 표현 문자라고 하겠죠. 표현 문자와 상용 문자는 모양이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를 상용 문자라고 설명을 하죠. 동일한 정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소리를 표시한다, 모양을 있는 그대로 딴다. 방식 자체는 다르니까 점에서 다른 매체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현 문자는 지시하는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추상적 상징. 표현 문자의 대표적인 게 한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짬 봤지? BS 짬 봤어? 쟤 나오지 않았는데. 왜 저 이거 물어봐요, 쌤. 얼굴에 이렇게 싹. 중간 못 따라가지고. 희사야, 공부 열심히 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맞아. 시험 본 거 아니야. 오성보도 볼 거야. 어디야? 여기 이러는데 나는 꽃이네 남자? 성수고 이덕영이 관심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전화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연락 안 해. 개반전. 그거를 동일히 결과를 어떻게 나오고. 할게요.
한글이 표현 문자의 대표인데 사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아무런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 대상의 모양이나 모습을 돈떠 맞는 거기 때문에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공에 대해서 상형 문자를 그려봐라고 한다면 축구공의 모양과 비슷하게 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 문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표현 문자의 대표적인 게 한글이니까 사과라고 하는 글자와 대상과의 지시 대상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비교를 했을 때. 인식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표현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답니다. 예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대로 또는 자의적으로 연결된 것이다가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연결지어서 봐드리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리라고 하고 이것을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대상을 보고 사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런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현 문자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의 주장처럼 알파벳과 같은 언어체계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반면에 상형 문자는 그림처럼 나름대로 대상을 재현하고 있으면 현실 세계랑 조음 1대1로 상응하고 있답니다. 비슷하게. 그러므로 상형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와 표현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대상을 그대로 본떴다 상형,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들었다 표현 문자. 이런 점에서 매클루어는 매체가 달라지면, 즉 상형 문자이냐 표음 문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체계도 달라진다. 상형 문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식과 표현 문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식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매클루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매체를 기술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처럼 사용을 했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체를 기술과 동의어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적용해서 본다면 기술은 매체가 될 겁니다. 세 번째 3번이었죠.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구조가 나타난 것처럼 매체가 변화한다면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얘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아까 1, 2, 3번에서 제가 문단별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3번 문단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라는 기술, 곧 매체가 등장했어요. 기존에 전화가 없다가 전화라고 하는 매체가 등장을 했답니다. 일반 회사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후, 즉 전화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당연히 다음날 회사에서 면대면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됐겠죠. 근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어서 볼게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다음에 하급 회사원들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식사 시간에만 전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퇴근 후 가정에서도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전화로 인해서 사생활이 위협받게 되었고 밑줄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일방 전달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매클루어는 전화로 인해 같은 말
새로운 기술 같은 말, 기술의 같은 말이 매체라고 했으니까 매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매체와 기술을 동의어처럼 사용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화로 인해 사람들의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화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갖는 내용이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 체계를 의미하는 메시지. 즉, 잘 보세요. 매체가 메시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시면 우리 앞에서 네모친 거 있거든요. 매클루언의 매체관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 뭐가 나왔냐면 매체는 메시지이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었던 매클루언의 가치관이 여기 한 번 더 드러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의 의미가 잡히실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 다음은 좀 많이 쉬워요. 올려놓고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크게 핫 미디어, 두 번째 풀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스피드 올릴게요. 지금부터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핫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고밀도라고 하는 건 정보로 가득 찬 상태, 즉 정보의 양이 많다. 정보의 양이 많다. 쿨 미디어란 뜨거운 게 정보가 많으니까 차가운 건 당연히 주어진 정보의 양이 적어야죠. 정보가 많아? 핫. 정보가 적어? 쿨. 간단하게. 두 미디어는 수신자가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과 태도로도 구분할 수 있답니다. 분류 기준이죠. 수신자가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 핫 미디어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주죠.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이미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미 정보가 다 있는데 못하러 내가 생각을 하고 못하러 고민을 하겠습니까? 반면에 쿨 미디어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신자는 고도의 인지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족한 정보를 채워나간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기타 등등등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핫 미디어는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왜? 아까 위에서 봤던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무언가를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동적이 될 겁니다. 반면에 쿨 미디어는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수신자가 능동적으로 미디어 정보 전달 과정에 개입해요. 왜? 부족한 정보를 채워나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정보를 생성하게까지 만든대요. 왜? 부족한 정보가 많으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보가 없어. 나 생각해. 생각하다 보면 야, 이거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할 거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참여까지 할 거고요. 한편 매클루언은 단순히 색깔 바꿀게요. 매클루언은 의사소통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1번 외파적, 2번 내파적. 할게요. 1번 외파는 폭발하는 진원지가 존재하고 폭발이 점차 동심원처럼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외파적 구조라고 하는데 퍼져나간다. 이를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하면 어떤 정보의 진원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보의 진원지가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지. A 정보가 이 위치에 존재하는데 외파적 구조라고 하면 이 정보가 일로도 가고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외파적 구조라고 설명한답니다. 중심이 있고 다 퍼져나간다. 반면에 내파, 특정한 폭발의 진원지가 없대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점이 내파에는 없겠죠. 없고
어느 곳이나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B, C, D, E, F, G 여기도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외파라고 하는 건 한 군데를 바탕으로 퍼져나갔다면 내파는 다양한 부분에서 진원지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부분에서부터 퍼져나갈 수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의사활동 구조에 적용하면 수신자가 다른 정보 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거나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등 정보 생산에 직접 개입하며 정보의 중심이 되는 것을 내파적 구조라고 설명을 한대요. 누군가로부터 수동적으로 받는다? 그럼 외파가 될 거고, 능동적으로 적용한다? 그럼 내파가 되겠죠. 아래 내용이 뭐가 나올 거냐면 핫 미디어는 수동, 쿨 미디어는 능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외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핫 미디어랑 연관성이 될 거고, 능동성을 바탕으로 나오는 내파라고 하는 건 쿨 미디어와 연관성을 맺고 있을 거야. 그 내용 나오면서 이 글이 끝날 겁니다. 아래 볼게요. 안 지우고 싶은데? 지워. 갈게요. 맥클루언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 보세요. 맥클루언의 관점으로 보면 핫 미디어 네모 밑줄 외파. 수동적이니까요. 핫 미디어는 수신자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수동적이라고 했죠. 따라서 핫 미디어는 외파적 구조에 적합하고 네모 쿨 미디어. 쿨 미디어는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내파적 구조에 적합하겠죠. 그런데 세모, 이러한 맥클루언의 매체론도요 완벽하진 않았답니다. 맥클루언의 매체 이분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분류 기준이 일반,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다. 자기 멋대로다. 2번,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모,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맥클루언이 주장한 매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체에 관한 인식론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납니다. 문단별로 중심 내용 확인하시고 문단별로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매체론이었습니다.